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구상에 사실상 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가장 먼저 술렁인 곳은 의외로 서울도 워싱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이징과 평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더 만드는 산업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북아 바다의 질서, 감시망의 균형,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 상대의 계산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 18일 연속 자망하는 AIP 기술이 있으니 이제 끝났다.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입니다. AIP와 핵 추진은 같은 잠수함 전력처럼 보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왜 이 사안이 중국과 북한에게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라 전략적 악몽으로 비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디젤 잠수함 기반의 조용한 운용 능력, 장기간 은밀 잠항, 정밀 타격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 그리고 독자적인 설계와 건조 능력까지 한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잠수함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AIP 기술은 한국 잠수함 전력의 상징처럼 언급돼 왔습니다.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고도 오랫동안 수중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적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을 늘려주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 적이 어디를 지켜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P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결국 디젤 잠수함의 연장선입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고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운용 반경과 지속성, 속도, 그리고 장기 작전 능력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핵 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계산법으로 움직입니다. 훨씬 더 오랜 시간, 훨씬 더 넓은 반경에서 훨씬 더 빠르게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 해군이 단지 한반도 연안 방어를 넘어서 훨씬 먼 바다에서 전략적 존재감을 행사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잇는 거대한 감시와 통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상 전력의 숫자도 많고 각종 대함, 대잠 능력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가장 불편한 상대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항모전단이 아닙니다. 정말 껄끄러운 상대는 어디 있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무슨 임무를 수행 중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잠수함입니다. 더구나 그 잠수함이 단순 연안 방어용이 아니라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형태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는 한국 잠수함이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미국의 정보, 감시, 정찰 체계와 더 깊게 연결되고 일본과의 해상 정보 협력까지 넓어지면서 하나의 촘촘한 수중 감시, 압박망으로 기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중국은 자기 함대의 이동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언제부터 추적당하고 있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다는 넓지만 감시망이 연결되는 순간 좁아집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그 좁아진 바다에서 가장 큰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북한에게는 더 직접적인 악몽이 됩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잠수함 전력을 제재, 생존의 비대칭 카드 가운데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완성도와 실전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떠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수중 전력을 통해 최소한 상대에게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장기적인 잠항 능력과 더 넓은 작전 반경, 더 정교한 대잠 정찰 연계 능력을 갖춘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이 기대하던 수중 비대칭 공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숨을 곳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한반도 주변만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해역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구상에 동의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완전히 승인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공식 문서 한 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어디까지 믿고 어떤 역할까지 맡기려 하느냐는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확대에 대해 민감한 선을 그으려 했던 장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도 태평양 전체의 압박 구조 속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더 넓히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전략 계산이 바뀌고 있다면 한국의 잠수함 문제도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실제로 확보한다 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전장을 뒤집는 마법의 카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비용, 긴 건조기간, 승조원 훈련, 원자로 안전관리, 국제정치적 마찰, 주변국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운용 개념의 정립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곧 이 문제가 일시적인 뉴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진짜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당장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어디를 지나가느냐가 아닙니다. 5년 뒤, 10년 뒤 한국 해군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던 해군이 더 멀리 나가고, 더 오래 머물고, 더 깊게 연동되고, 더 조용하게 적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변해간다면 그때부터 주변국은 한국을 단지 지역 해군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숫자보다 심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상대가 한국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이미 판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란은 단순히 핵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이제 바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전략적 깊이를 넓힐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AIP는 한국이 조용히 강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구상은 한국이 단지 조용한 강국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해양 안보 질서의 변수가 되려는 신호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불편하고 북한은 두렵고 미국은 신중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섬뜩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그 문턱을 넘는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해상 자신감일까요? 북한의 수중 비대칭 카드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누구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동북아의 오래된 힘의 균형 자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AIP가 등장하면 곧바로 오랫동안 잠항 가능, 적에게 들키지 않음, 사실상 핵 잠수함급 은밀성 같은 표현이 따라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 숨는 것과 멀리 가서 오래 버티며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한국의 AIP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구상을 완전히 다른 급의 전략 카드로 갈라놓습니다. AIP 잠수함은 분명 무서운 전력입니다. 바다 밑에서 엔진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외부 공기 없이도 일정 기간 작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가 됩니다. 특히 연안이나 반폐쇄 해역, 좁고 복잡한 해상교통로, 그리고 적의 함정이 자주 오가는 촉포인트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가집니다. 적은 어디선가 잠복 중인 잠수함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한 번 그 의심이 생기면 대잠작전 전체가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AIP는 단순히 잠수 능력이 아니라 상대의 시간을 빼앗고 신경을 소모시키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AIP의 강점은 동시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오래 잠항할 수 있다고는 해도 그 전제는 대체로 저속 운항과 제한된 전력 소비입니다. 다시 말해 조용히 숨어 있고 은밀하게 접근하고 특정 구역을 감시하거나 매복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고속 기동을 길게 유지하거나 먼 해역까지 신속히 이동해 장기간 추적전을 벌이는 데는 태생적 제약이 있습니다. AIP 잠수함은 치명적인 사냥꾼이지만 전장을 통째로 휘젓는 포식자와는 다릅니다.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 계산을 해야 하고 작전 반경과 체류 시간, 재보급과 정비의 문제를 늘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출발 전부터 다릅니다.
핵추진은 단지 더 오래 잠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수함의 작전 철학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멀리 가는 것, 빨리 가는 것, 오래 머무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빠르게 위치를 바꾸는 것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 수치가 좋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장에서 지휘관이 세울 수 있는 작전의 종류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AIP 잠수함이 정교한 매복과 은밀한 견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넓은 해역 전체를 상대로 탐색, 추적, 차단, 호위, 감시, 타격 연계를 훨씬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 전력을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AIP 잠수함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주변 바다가 복잡하고 상선 트래픽과 군사 활동이 뒤엉켜 있는 환경에서는 조용한 디젤 잠수함이 큰 강점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서해나 동해를 넘어 동중국해, 필리핀해 혹은 더 먼 해역으로 확대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수함은 그저 숨어있기만 하는 무기가 아니라 위기 시점에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생명인 플랫폼입니다. 어떤 해역에 며칠 안에 도착할 수 있는지, 거기서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작전 도중 새 임무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재배치할 수 있는지가 곧 전략적 가치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 해군이 느낄 압박이 구체화됩니다. 중국은 이미 막대한 수상함 전력과 잠수함 전력, 해상 초계기, 대잠 헬기, 수중 감시 체계를 동원해 자국 주변 바다를 넓게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AIP 잠수함만 운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위험 구역과 전개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항속, 체류 가능 시간, 재보급 주기, 출항 기지의 위치 같은 여러 변수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수함은 늘 불확실하지만 불확실성에도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그 형태를 크게 흐려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얼마나 오래 그 해역에 머물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해역으로 급속히 이동했는지 상대의 계산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군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강한 무기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바로 그런 점에서 해군력의 심리적 무게를 바꿉니다. 단순히 잡기 어렵다가 아니라 상대 작전 전체에 상시적인 의심을 심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중국 해군 입장에서 어떤 전략 자산을 남중국해에서 이동시키고 있는데 한국 해군의 잠수함이 과연 한반도 인근에만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미군, 일본 해상 전력, 그리고 한국의 수중 전력이 서로 느슨하게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만으로도 중국은 더 많은 호위 전력과 대잠 자산을 쪼개 써야 하고 그만큼 다른 전선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북한의 경우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북한은 해군 전체의 질적 수준에서는 한계가 많지만 잠수함과 미사일을 결합한 불확실성의 전술로 체제 생존의 돌파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완벽하게 현대적인 해군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공포만 심어도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단순히 AIP 기반의 방어적 잠수함 전력을 넘어서 더 넓은 해역에서 장기적으로 추적과 차단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 북한이 의존하던 그 불확실성의 공간도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숨을 곳이 많았던 바다가 이제는 언제든 누군가 자신을 조용히 추적하고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지속성보다 선택지에 있습니다. AIP 잠수함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임무 자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상황 변화에 따라 임무를 바꾸고 해역을 전환하고 예상보다 더 오래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관리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한 전투뿐 아니라 억제와 신호 보내기, 정보 수집, 연합작전, 해상교통로 보호 같은 회색지대 임무에서도 활용폭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AIP 잠수함은 특정 순간을 위협하는 무기이고 핵추진 잠수함은 특정 질서를 흔드는 무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P가 뒤처진 전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지금까지 축적한 잠수함 역량의 핵심은
AIP 같은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조용하고 정교한 수중전 능력을 키워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해군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전력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무섭게 들리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밑바탕이 없는 나라가 갑자기 핵잠을 운운하는 것과 이미 설계, 건조, 운용, 무장 통합 능력을 상당히 축적한 나라가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보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이 단지 새로운 장난감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수중전 역량을 바탕으로 더 위쪽 계단을 보려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의 본질은 핵잠수함이 더 좋으냐, AIP가 더 조용하냐 같은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해군이 되려 하느냐입니다. 해협과 연안을 중심으로 적의 접근을 막는 정교한 지역 해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바다에서 장기적으로 억제와 추적,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 전략국으로 올라설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 하나에 압축되어 보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이 문제를 기술 뉴스가 아니라 전략 변화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AIP와 핵추진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존재 방식의 차이입니다. AIP 잠수함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위협하고 핵추진 잠수함은 보이지 않은 채 계속 움직일 수 있음으로써 질서를 흔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중국이 단순한 성능 비교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는지, 왜 북한이 자기들의 수중 비대칭 카드가 점점 숨을 곳을 잃는다고 느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은 왜 그걸 허용하려 하거나 최소한 막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더 큰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국에게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미국이 정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구상을 허용하려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미국이 찬성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하면 끝나는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잠수함, 핵추진, 동맹,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요소가 한 번에 얽히는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무엇을 묵인하고 어디까지를 전략적으로 감수하려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의미심장해집니다. 과거의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확대를 언제나 신중하게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동맹 강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길 바라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독자적 전략 자산을 갖게 되면 동맹 내부의 역할 배분이 흔들릴 수 있고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쥐고 있던 조정력도 일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강한 동맹국을 원했지만 완전히 독자적인 계산이 가능한 동맹국까지는 늘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마주한 전략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반도 위기 관리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인도 태평양 전체에서 중국과의 장기 경쟁이 더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군함 숫자나 미사일 사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넓은 동맹망을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지역 파트너에게 더 많은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압박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전초기지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해양 안보 파트너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의 잠수함 전략 확대는 미국에게도 양면적인 카드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것은 곧 한국이 더 먼 바다까지 시야를 넓히겠다는 신호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자율적인 해양 전략을 갖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힘이 커지는 것이 반갑지만
그 힘이 언젠가 자신과 완전히 같은 방향만 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언제나 강화와 관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미국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동맹국의 부담 분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확장 속도는 빠르고 해상 분쟁 가능성은 넓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동시에 유럽, 중동, 인도, 태평양을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연안 방어를 넘어서 더 넓은 해역에서 감시, 추적, 억제, 해상교통로 보호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굳이 모든 임무를 혼자 짊어질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에게 부담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인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은 연합작전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수상함처럼 존재를 과시하는 전력이 아니라 적이 어디까지 감시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림자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진짜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해지는 것 자체보다 그 강함이 미국의 정보망, 감시체계, 해상작전 구상과 연결될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한국의 잠수함 능력 확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이 전력을 우리 전체판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는 계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한국은 분명 더 자율적인 해군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 더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그리고 더 넓게는 해상교통로와 전략해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진다면 미국은 직접 전개해야 하는 자산 일부를 다른 곳에 돌릴 수 있습니다. 강한 동맹국은 관리하기 어렵지만 약한 동맹국은 전략 경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후자의 위험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한국의 구상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허용하더라도 아주 촘촘한 조건과 정치적 안전장치를 붙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접근의 범위, 핵연료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일본과의 관계, 중국의 반발 수위, 북한의 선전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강해지길 원하지만 그 과정이 동맹 전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워싱턴의 태도는 아마도 안 된다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국에게는 특히 불편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 그 자체보다 그것이 미국의 더 큰 전략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순간을 더 경계합니다.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강해지는 것만으로도 부담인데 그 전력이 미국과의 연동 속에서 서태평양 전체의 압박 요소로 작동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 항모전단 하나가 더 오는 것보다 지역 국가들이 저마다 강한 전력을 갖고 미국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다방향 압박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훨씬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일한 위협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다층적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도 이 변화는 아주 민감합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 한국을 분리해서 계산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멀리 있는 전략적 상대이고 한국은 가까이 있지만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는 상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더 자율적이면서도 더 넓은 작전 범위를 가진 전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것이 미국과 연합된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북한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한반도 안의 상대라고만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의 추적과 억제, 미사일 감시, 수중 압박까지 겹치면 북한은 체제 생존의 중요한 비대칭 수단 일부를 점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 승인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동맹이 미국이 지휘하고 한국이 보조하는 구조에 가까웠다면 앞으로의 동맹은 한국이 더 큰 몫을 맡고 더 넓은 공간에서 움직이며 미국은 그것을 전체 전략망 속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한국의 군사력 확대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동맹의 권한과 책임이 재배치되는 장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정말로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단순한 해군 전력 균형이 아닙니다. 동북아에서 누가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래된 인식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방어선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게 되고 미국은 더 이상 모든 해양 억제를 혼자 떠맡는 나라로 남지 않으려 하며 중국과 북한은 그 사이에서 자신들이 익숙하게 계산해온 질서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잠수함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재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만약 어느 날 중국이나 북한이 바다에서 움직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미군 항모의 위치가 아니라 한국 해군에 보이지 않는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여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보조 변수가 아닙니다. 판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그 잠수함이 등장한 뒤 자신들이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거의 모든 해상 계산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바다 밑에 숨어있는 무기가 아니라 상대의 계획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과 북한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현실적입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수상함 숫자, 미사일 전력, 해양 민병대, 해안 감시망, 장거리 타격 능력을 결합해 주변 해역을 자신에게 유리한 공간으로 바꾸려 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평시부터 상대를 압박하고 유사시에는 빠르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넓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변수 하나가 전체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변수가 바로 장기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 전력입니다. 중국이 가장 꺼리는 장면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국의 핵심 수상 전력이나 전략 잠수함이 특정 해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한국 잠수함이 이미 그 바다 어딘가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끝내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잠수함이 단독으로 움직이는지, 미국의 감시망과 연결되어 있는지, 일본의 해상 정보와 느슨하게라도 연계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도 불편하지만 적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이 경우 중국은 단지 잠수함 한 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전체를 의심해야 하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중국 해군은 더 많은 대잠 초계기와 헬기, 호위함, 감시 자산을 배치해야 하고 자산 이동 경로를 더 자주 바꿔야 하며 중요한 전력의 출항과 전개 시점을 더 조심스럽게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강한 해군일수록 오히려 스스로 묶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해 키운 전력이 보이지 않는 잠수함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방어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전투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행동 반경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장기간 원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온 바다들도 더 이상 완충지대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잠수함이나 일본 해상자 위대의 움직임만 신경 쓰면 됐다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또 하나의 정교한 수중 변수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단 몇 척일지 몰라도 잠수함의 세계에서는 숫자보다도 존재 가능성이 더 큰 압박을 만듭니다. 상대는 늘 최악을 기준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공포가 다가옵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정면 대결에서 열세인 전력을 비대칭 수단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잠수함과 미사일, 그리고 불확실성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상대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기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기대한 것은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어디선가 무언가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공포를 상대에게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중 탐지, 추적, 감시, 차단 능력이 장기적으로 강화되고 그 중심에 핵추진 잠수함 같은 장거리 은밀 플랫폼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 계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기들이 숨겨놓은 수중 카드가 발사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추적당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지 군사적 손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의 자신감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대칭 전략은 상대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감시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다가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라 감시당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카드 중 하나가 점점 효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두려워할 부분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단순한 공격 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추적 무기가 될 수 있고 차단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북한 잠수함의 활동 구역을 조용히 봉쇄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은 선전선동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잠수함은 대응 논리 자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대응하기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선전으로 무력화하기도 어려운 위험 말입니다. 여기서 더 섬뜩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단순한 연안 방어 세력이 아니다.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양쪽의 전략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보조축이 아니라 독자 변수로 다뤄야 하고, 북한은 한국을 한반도 안에서만 계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해양 전력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잠수함 몇 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한국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공포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선전과 정치적 수사가 섞이면 더 자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구조적 불안이 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해군이 강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더 이상 한국의 행동 반경과 의도를 쉽게 한정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에서 상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늘 화려한 무기가 아닙니다. 상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가늠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바로 그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단순히 전시 상황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시에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해상 압박을 시도하거나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하거나 양측이 해군 자산을 이동시키는 모든 순간에 한국의 수중 전력이 계산 변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억제는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전략 효과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북한이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대한 폭발 장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훨씬 조용한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수면 아래, 그런데 누구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 한국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함대를 움직여야 하고 전략 자산을 전개해야 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늘 한 발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시달리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포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장하기도 어렵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사람을 지배하는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바다에서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나라가 될 것인가? 만약 그 답이 예스에 가까워진다면 중국과 북한이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함을 통해 달라질 미래의 계산법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가장 복잡한 문제는 중국도 북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내부입니다. 밖에서 보면 마치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전략적으로는 상징성이 크지만 실제로 이 구상이 정책으로 굳어지고 예산으로 통과되고 기술 체계로 완성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도 결정적 순간마다 다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멈춰서곤 합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역시 비용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좋은 잠수함을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의 사업이 아닙니다. 함체 설계, 원자로 탑재, 안전 시스템, 정비 체계, 전용 지원 인프라, 승조원 교육, 장기 운영비까지 모두 기존의 디젤 잠수함 사업과는 비교가 어려운 규모로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총액이 크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해군 구조 재편에 가까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관료 조직은 언제나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이만한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벽은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조선 강국이니까 가능하다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상선이나 일반 군함을 잘 만드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용해야 하고 오래 버텨야 하고 전투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무엇보다 원자로를 해상작전 플랫폼에 안전하게 통합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공업 기술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 안전, 열관리, 방사선 통제, 소음 저감, 전투체계 통합 같은 수많은 분야가 동시에 정밀하게 맞물려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즉, 한국이 기술적으로 강하다는 사실과 핵 추진 잠수함을 실전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결코 짧지 않은 간격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잠수함은 만들어 놓는 순간 끝나는 전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승조원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정비 인력과 안전 관리 체계도 새로 구축해야 하며 평시와 전시의 운용 개념도 기존 디젤 잠수함과는 다르게 짜야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강력하지만 제대로 굴릴 수 없다면 오히려 국가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내부의 신중론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벽은 외교입니다.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벽일지도 모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은 이 문제를 기술 그 자체보다 정치적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동북아처럼 군사적 신뢰가 낮고 상호 의심이 큰 지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순간 중국은 당연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북한은 이를 선전 소재로 활용할 것이며 일본 역시 겉으로는 조심스럽게 말하더라도 속으로는 동북아 군사 균형 변화라는 관점에서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묵인하더라도 이 모든 외교적 파장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한국 자신의 몫입니다. 여기서 한국 내부 논의가 갈라집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지금처럼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미래 위협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며 핵 추진 잠수함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해양 전략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투자라고 말입니다. 반면 다른 쪽은 묻습니다. 아직도 해결할 재래식 전력 과제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으며 실제 안보 효과가 비용만큼 확실한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왜 가장 정치적 부담이 큰 카드를 먼저 꺼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찬반이 아닙니다. 한국이 어떤 군대를 만들고 어떤 나라가 되려 하는지에 대한 노선 싸움에 가깝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논의가 단순히 군사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국민에게도 강한 상징을 줍니다. 그것은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동시에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나 기술 보고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치, 여론, 국가 정체성, 대외 메시지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도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구상은 주변국에게는 두려운 미래 시나리오이면서도
한국 내부에서는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한국이 결국 갈 것이다라고 보지만 안에서는 가고 싶어도 정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의 핵심입니다. 즉, 외부의 공포는 꽤 앞서가 있는데 내부의 결정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논의가 의미 없는 공상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제로 곧바로 건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가가 어떤 방향을 검토하고 어떤 기술 기반을 쌓고 어떤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느냐만으로도 전략적 신호는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중국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오늘 당장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지 않아도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래의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전략 세계에서는 때때로 완성된 무기보다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무기의 가능성이 더 큰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 내부의 현실은 이 거대한 구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 논의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더 전략적이고 막대한 대가가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더 상징적이며 외교적 파장이 큰 만큼 더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는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해양 국가가 될 것인지 묻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이 모든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결국 그 길로 간다면 그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잠수함 전력일까요? 아니면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 자체일까요? 어쩌면 진짜 변화는 바다 아래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장은 바다 위의 외교와 안보 질서 전체로 번져갈지도 모릅니다.